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주 확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휴대전화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벌어진 전화는 최근에 개통된 거라 수사상에 큰 성과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또 다른 휴대전화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돼서 추가로 확보할 경우 로비 의혹 등 수사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죠. 자, 찾고 있는 휴대전화, 먼저 대장동 의혹을 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분석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경찰은 지난 7일 유 전 본부장의 오피스텔 근처 CCTV 분석을 통해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했는데요. 해당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새로 개통한 건데다가 파손도 심해서 별다른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이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던 2014년과 2015년에도 썼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 만큼 주요 공범들과의 통화 기록과 메신저 대화, 사진 등 유의미한 물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게 되면 대장동 의혹을 풀 결정적 증거가 나오거나 정치권과 얽힌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판도라 상자가 열릴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의 지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휴대전화 존재 여부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 하지 않았던 검찰은 불찰을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예전 휴대전화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확보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기기 외형과 메인보드 등 단계별로 수리에 나선 뒤 조만간 포렌식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김 씨는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김만배 씨가 지금 구치소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김만배 씨는 오전 10시 반부터 낮 12시 55분쯤까지 이곳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750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전담 판사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신문을 앞두고 기자들 앞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와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영장에 횡령, 배임, 뇌물 공여 혐의 이렇게 세 가지 적시도 있는데요. 전부 다 부인하시는 겁니다.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아니, 한번 그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 네, 김 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영장 심사에선 어떤 점이 쟁점이 됐습니까?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돼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법정 분위기는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초반 30분 남짓 검찰 측 의견 진술이 진행됐고 이후 김만배 씨 측 변론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만 100쪽 남짓 준비한 김 씨 측은 점심도 거르고 구속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미 배임과 김 씨에게 뇌물 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만큼 공모관계인 김 씨의 혐의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 원도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진의 문화재 발굴 작업과 관련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곽 의원에게 편의를 받은 대가로 건넨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앞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만을 근거로 그것도 김 씨 측에 한번 들려주지도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도 해당 녹취록은 신빙성이 없고 배임액 산정 기준도 모호한 데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을 뇌물로 본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네,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지난해 징계 일단 타당했다고 판단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무부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내렸던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 3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2가지, 그러니까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먼저 윤 전 총장의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불법으로 수집된 판사들의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역시 적법하게 개시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겠다면서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에 관련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하지만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이후 정치 활동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은 정치 활동의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2가지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2월 직무 배제와 함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 또한 위법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징계의 효력을 1심 본안 판결 전까지로 중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행 정지 결정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면서 판결문을 보고 재판부가 오해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 뒤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캠프가 활동을 마치면서 민주당 내에 경선을 둘러싼 내용은 일단락됐지만 원팀 구성까지는 과제가 여전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정신머리 고치라는 발언에 대해서 다른 주자들이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활동을 오늘 다 마무리했는데요. 당분간 여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대선 경선 캠프는 오늘 해단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종료했는데 이 전 대표도 나흘 만에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해단식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와 사과를 전한 뒤 동지 간 상처를 줘선 안 된다며 원팀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당시 상황 직접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말만은 남겼는데 이 전 대표의 경선 승복 선언에도 지지층까지 아우르는 원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오늘 오전 법원에 이재명 후보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문제 제기를 이어가면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자 사이 앙금을 치유하기 위해선 이재명 후보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 세종시를 찾아 균형 발전을 논의하면서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정신머리 발언에 대한 주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네, 발단은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당내 도덕성 검증에 반격하면서 내놓은 발언이었습니다.
정치판에 들어오니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는 둘째 문제고 정신머리부터 안 바꾸면 당은 없어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하자 이거죠. 우리가 지금 당의 그 변화와 혁신을 주기 위해서 대선에서 우리가 또 정권 교체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당을 확실하게 우리가 좀 혁신을 하자. 하지만 버르장머리가 못됐다, 되는 게 없다. 다른 후보들의 비난이 쏟아졌는데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당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오만방자한 말을 해. 철이 없어도 그 철딱선이 없이 어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당을 괴멸시키려고 한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하고 짜고. 그 말 하고 싶으면 토론에 나와서 저를 쳐다보고 앞에서 당당하게 하지.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뒤에서 그렇게 등에 칼을 꼽는 좀 그런 식은 그건 좀 정말 정치 잘못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다음 토론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고 원희룡 전 지사도 가세해 당원을 모욕하는 실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자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 차원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종 확정된 만큼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정조준하며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지도부가 직접 경기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 사이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란 생각은 커지고 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 생각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의 첫 단추로서 성남시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이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보할 수 있는 센터를 경기도에 설치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상대당 대선 주자를 겨냥하며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 수사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수사 상황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정수 중앙지검장을 향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말한 그분이 누구냐며 이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캐물었습니다.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도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이 지검장은 이 후보도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오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 이 지검장은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정치인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의 경우 야당과 브로커, 전관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이라고 반격했는데 특히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을 정조준하면서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4강전이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 선출을 앞두고 후보들 간의 날선 공방 이어지면서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YTN은 오늘부터 본경선에 오른 야당 후보 4분을 차례로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조만간 곧 지지율 잭팟을 터뜨리겠다라고 공언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 대통령 전면에 내세운 유승민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요새 경선 TV 토론도 잘 보고 있고요. 예. 광주 갔다 오셨고 또 제주도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역 민심이 좀 어떻든가요? 일단 뭐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특히 지방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정말 안타까운 일도 많이 생기고요. 예. 그래서 지방에 가서 뭐 저희 당원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죽이려고 그러냐. 뭐 도대체 대책이 뭐냐. 그런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최근에 손실만 보상해 주는 걸로 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뭐 빚에 대출에 네.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자, 경제 대통령 예.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 코로나 위기 직후에 예. 이 방금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예. 그다음에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네.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부터 제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제가 5년 임기 내내 해야 될 일은 우리 경제를 30년 동안 추락해온 우리 경제를 네네. 다시 성장시키는 건데 그거는 말보다 행동이 진짜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고요. 예. 거기에는 우리가 인재를 기르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규제개혁 이런 고통스러운 개혁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그런 개혁은 안 하고 달콤한 공약만 하는데 저는 개혁을 하겠다 이러니까 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가지고 표 주겠냐고 그러시는데 예.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 4년 반을 겪어보시고 예. 부동산 일자리 때문에 이번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네네. 경제를 다시 성장시켜야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런 데 대해서 국민 인식이 공감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매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예. 먼저 이 당 경선, 본 경선에서 이제 1위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달 말쯤에 곧 지지율 잭팟을 터뜨리겠다고 하셨는데 자, 왜 유승민 후보가 야당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는지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홍준표가 윤석열을 잡을 거고 유승민이 그랬죠. 홍준표를 잡을 거다 이랬는데 딱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이 3주의 기간에 진검승부를 할 거고 저는 결국 지금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정권 교체의 모든 질문은 딱 한 가지로 이재명과 붙어서 누가 이길 거냐 이걸로 딱 압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붙어서 이기려면 정책 공약에 있어서 이재명보다 더 국민이 좋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하고 TV 토론에서도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가 장점도 있겠지만 이 약점이 많습니다. 뭐 쌍욕에 스캔들에 또 대장동 게이트에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흠이 있고 우리 후보한테 비리나 연루된 이런 의혹이 있으면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정말 딱 정확하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정책이면 정책, TV 토론이면 TV 토론, 그리고 이 도덕성이나 품격 이걸로 제가 이재명하고는 제가 극과 극이다. 그래서 이재명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유승민이다. 그런데 그것만 우리 당원들께서 이렇게 딱 생각해 주시면 저는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지지율이 지금 일반 시민들 지지율은 제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제도 뭐 여론조사 회사에서 발표된 거 보니까 격차가 1, 2위하고 많이 지금 줄어들었고요. 제가 제일 약한 쪽은 오히려 보수적인 당원들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우리 보수적인 당원들께서 저에 대해서 좀 서운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아직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빨리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빨리 올려서 당원들한테 이재명하고 우리 당원들이 또 정권 교체를 제일 절실하게 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그렇게 정권 교체를 진정 원하신다면 저 유승민을 보내봐라. 제가 이재명 확실하게 이겨서 정권 교체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드리겠다. 계속 그 점을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후보는 유승민이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대장동 의혹이 전국을 뒤덮고 있잖아요. 자,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장동 이 사건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이거를 공익 그 사업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이 진짜 소수의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거기에 사람들한테 엄청난 특혜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특혜라는 게 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정상적인
그런 특혜라기보다 그 안에 보면 판검사 출신들 온갖 그냥 로비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의 모든 중심에 김만배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공범이고 저는 주범은 이재명 후보와 그 성남개발공사의 그 유동규라는 사람 그 두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결재권자고 인허가를 내준 사람들이고 이거를 또 다 설계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알았거든요. 이런 특혜가 누구한테 갈 거라는 거를.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특검을 주장하고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이유가 지금 검찰,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시다 그랬다가 갑자기 검찰, 경찰한테 철저히 수사라 이러면서 특검을 거부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저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만약 은폐하고 대충 뭉개고 덮으려고 그러면 저는 정권이 바뀌면 이거는 대통령도 책임질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을 지금 시작하면 연말 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력 후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연말까지 다 끝내자. 그다음에 보면 대장동 게이트에 우리 당 국회의원도 아들이 50억이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혼이 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부터 우리도 특검 받겠다. 우리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죄 책임을 지겠다. 그런 각오로 특검을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당에서는 사실상 지금 돈을 받은 사람을 쫓아가 보니까 국힘 관계자들이 너무 많다. 이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있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직접 관련된 어떤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이재명 지사가 그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를 그 대법원에서 판결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살려준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분이 화천대유에 왔는데 이재명 지사가 그 재판하면서 변호사를 수십 명을 썼어요. 그 변호사 비용을 그렇게 쓰려면 이재명 지사 재산이 확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재산이 별 변동이 없어요. 도대체 그 변호사 비용은 또 누가 다 댔으며 이런 것들이 그게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게 이게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검이 수사하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남의 대장동뿐만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 경기지사 시절 이 대장동 게이트 같이 똑같은 구조로 저지른 비리들이 전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후보가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됐으니까 우리 야당은 진짜 저런 후보를 상대로 꼭 이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야당 후보들이 진짜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정권을 진짜 되찾아올 수 있느냐. 네 명의 후보 가운데는 유일하게 유승민 후보가 돼야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정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봉경선 4강 TV 토론 이제 두 차례 지났잖아요. 그런데 요새 TV 토론 보니까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뭐 하신 발언들을 잠깐 보니까 약점투성이 후보 비겁하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하수인 시절 버릇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어제 들리거든요. 어제 제주에서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 토론의 직전에 아주 윤석열 후보가 정말 뭐 당을 없애야 된다. 그다음에 저에 대해서 뭐 일주일만 털면 다 나온다. 이러면서 자기는 2년 동안 털어도 나온 게 없다. 그러면서 26년 동안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저는 22년째 정치를 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당당하게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고발사주 문제, 본인이 용산 그 전 세무서장 그 변호사법 위반 관련 의혹, 또 부인하고 장모는 그 국가 나라 돈을 빼먹은 혐의로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장모는 또 그 주가 조작 사건, 이런 사건에 거짓말에 일망언에 아니 이렇게 흠 많은 후보가 자신에 대해서는 반성할 줄 모르면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정말 이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주도 토론에 들어와서는 또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래 정치 어디서 배웠는지 이렇게 뒤에서 등에서 성 뒤에서 칼을 찌르냐.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저도 그래서 다음 토론에 가면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상대 후보들에 대해서 이런 허위 비방을 하는지 제가 당당하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내일부터 이제 1대1 토론도 시작되니까 또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하고 맞붙는 때가 언제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1대1 토론합니다. 1대1 토론.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요. 그 왕자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공스승 이야기. 이런 문제를 토론회 때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지적했죠. 2번 했죠. 그래서 왜 유승민 후보가 저 문제를 저렇게 계속해서 지적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저도 왜 토론회 때 정책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항의를 제가 몇 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가 5년 전에 불과 5년 전에 최순실이라는 사람 공직자가 아니죠. 그 사람은. 그런데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그냥 민간인이죠.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뭐 연설문을 고치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들락날락거리고 이래가지고 그 문제가 불거져서 탄핵을 당했던 당입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전국 단위의 선거를 4번을 연달아 지금 참패를 했는 당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지도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눈과 귀를 누가 잡고 있고 그 사람의 판단력과 의사결정에 누가 영향을 미치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가 미신이나 무슨 주술이나 미신이나 사이비 종교나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일반 시민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제가 검증을 한 겁니다. 그 정법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 TV 토론회 끝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서로 손가락질 한 건 아니고요. 윤 후보가 저보고 손가락질 이러면서 정법 강의 들어보라 그러길래 저는 정법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 천공이라는 사람의 강의 이름이 정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밤에 집에 와가지고 정법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에 몇 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그 부자들 북한의 그 사람들을 영웅 중에 영웅이라 그러고 뭐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뭐 하나님이나 무당이나 뭐 똑같다 이러고 뭐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그때 그 토론회 때 그 말씀하니까 그 말을 내가 믿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 믿으면 그런 사람을 왜 부인하고 같이 몇 번을 만나고 왜 그럽니까? 충분한 해명이 안 됐다고 보시는군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삼은 거지. 그게 대통령직하고 아무 관계 없을 것 같으면 제가 그 방송 토론에 나와가지고 뭐 하려고 제가 윤석열 후보한테 그런 걸 묻겠습니까? 그럼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나 부인이나 간에 너무 주술이나 이 미신이나 그런 데 의존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 이거는 일반 시민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 될 사람이나 영부인 되실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그런 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항의를 많이 하죠. 거칠게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정색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우리 YTN에 또 출연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또 여쭤보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준표 후보도 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2030 젊은 층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사실은 유승민 후보가 원래 2030 세대의 지지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지지율의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저는 지지율은 앞으로 지금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11월 5일 사이 지지도 변화가 이제 마지막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홍준표 후보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젊은 분들한테 그 마음을 얻으려고. 그리고 제가 뭐 부럽기도 하고 배울 점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뭐 2030 세대든 누구든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진짜 분노하고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은 결국은 마지막에 이재명 후보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냐 이걸 볼 거고, 제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그분들이 판단하시면 저는 그런 지지도는 굉장히 빨리 저한테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자신이 잭팟을 가장 터뜨리겠다고 경쟁력이 했는 있다고. 게. 예. 자, 그럼 홍준표 예.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점이 더 강점이라고 보세요? 홍 후보님 정말 장점이 많으신 분이고 저보다 정치 선배라서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그분께서 굉장히 이렇게 막말을 많이 하신 그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그분이 말 바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그때는 굉장히 솔직하신데 지나고 나서 보면 말을 바꿀 때가 굉장히 많고, 저는 그거는 정치인에 대한 이 신뢰라는 거는 결국은 일관성에서 나오는 거고, 정치인이 자기가 했던 말을 이렇게 그러려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한테 충분히 해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 후보님은 제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말을 잘 바꾸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홍 후보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결국 경선이 끝나면 이제 야당도 원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끝나고 후유증이 조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도 지금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원팀이 가능할까요?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선은 최대한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그런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원팀이 되려면 끝나고 나서 패자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승자는 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개 다 이루어져야지 원팀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느낀 게 2007년에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선을 했는데 그때 박근혜 후보께서 1.5% 지고 나서 깨끗하게 승복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후보 측에서 그다음 바로 이은 총선에서 친박들 공천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팀이 되려면 패자의 승복, 승자의 포용, 이 두 개가 아우러지면 저는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도 보니까 원팀 협약식도 다 했어요. 협약식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거는 두 후보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론이 여전히 50%를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국민의힘 주자들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낮거나 아니면 높아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왜 이런 지지율이 정권 교체 지지율은 높은데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그것보다 낮은지? 아직 후보가 확정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잘해서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순간 그거는 확실하게 잘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후보 확정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정책 공약 거의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유승민 표 정책 공약 한 가지만 가장 이건 내 진짜 공약이다. 저는 뭐 여러 공약이 있는데 한 가지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혁신인재 100만 명입니다. 혁신인재 100만 명? 제가 그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별로 뭐 인기는 별로 없지만 이거는 다음 대통령이 제가 대통령이 돼서 경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개혁이다, 노동개혁이다 이런 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꼭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토론회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대통령 전면에 내세운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여전한 가운데 하루 신규 환자 2,000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이 전 국민 대비 지금 60%를 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2차 백신 접종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신규 백신 접종자를 보면요. 1차는 5만 6천여 명 정도에 그쳤지만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하루 새 4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백신 접종률은 1차 78.3% 그리고 2차는 61.6% 수준입니다. 정부는 내일 발표할 거리두기 조정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이전에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2주로 할지 3주로 할지 조정기간 역시 일상회복 로드맵 등을 고려해서 정할 거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자,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방역을 좀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첫 모임을 가진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한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또 일상회복 전환 기준인 백신 접종 완료율 70% 달성이 중요 지표인 건 맞지만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완료율과 연계해서 방역을 완화할지 말지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접종 완료율이 70, 80, 85%로 높아지는 시점에 영업시간을 풀거나 모임 인원수를 완화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놨는데 이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또 접종자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단순한 접종률 외에 의료 여건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민간의 의견도 많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완화와 관련해서는 참석자 가운데 접종 완료자가 몇 명이냐를 고려해서 모임 제한 인원을 점진적으로 풀어주는 거 이건 좋은 방향이지만 그렇다고 영업시간 연장만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 발생 추이도 정리해 주시죠. 네, 하루 신규 확진자는 1,940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924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가 16명입니다. 수도권 환자가 많아서 서울 745명 등 지역 발생 환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서울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충북과 충남, 부산, 대구 등에서 40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을 앞두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많아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망자는 하루 새 13명이 늘었고요. 위중증 환자도 12명이 늘어서 중증 이상 분류 환자는 현재 371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집단 감염이 나온 경기 남양주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한 명이 확진 사실을 숨긴 채 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교회 관련 확진자는 41명으로 늘어나는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기 남양주시 요양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양병원 집단 감염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곳 병원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현재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54명에 달하는데요. 이 가운데 35명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쳐서 돌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9일인데요. 이보다 앞선 지난 7일 간병인 1명이 확진 사실을 숨기고 병원에 취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간병인 A씨는 중국인 60대 남성으로 지난 5일 서울 영등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을 땐 음성이 나왔는데요. 다음 날 재검사를 실시했고 이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양성 사실은 숨긴 채 전날 받은 음성 결과를 가지고 이곳 남양주시 요양병원에 취업해 근무했습니다. A씨는 다인실 간병인으로 일한 거로 확인됐는데 방역당국은 A씨가 병원 내 집단 감염과 관련성이 있는지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A씨가 보건소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한 거로 보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 다른 수도권 집단 감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기존 집단 감염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교회에선 지난 3일 교인이 처음 확진된 뒤 지금까지 41명이 집단으로 감염됐습니다. 이곳에선 교인이 26명으로 대부분이고 가족으로도 전파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던 교인들이 오랜 시간 시설에 함께 머물면서 전파된 거로 추정됩니다. 서울 강남구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초중등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태권도 학원인데 확진된 원생만 22명에 달합니다. 이 학원에선 마스크를 모두 착용했지만 격렬하게 운동하며 기합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침방울이 튀었던 거로 추정됩니다. 동작구에 있는 공동주택에선 43명이 확진됐는데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전파된 거로 파악됩니다. 경기 의정부시 요양원은 어르신을 포함해 41명이 감염됐는데요.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 시간에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시 요양병원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화장실 이용 후에 손을 씻는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0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행태 실태조사 결과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시민 2,000명 가운데 손을 씻는다고 답한 사람이 1,508명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해 전년 63.6%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질병청은 손 씻기 방법에 따른 손의 오염도를 측정한 실험에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은 경우 오염도가 가장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우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겨울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봉쇄령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을 시행해서 독감 발생이 역사적으로 적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백신 보급으로 여러 활동이 허용되고 정상화하면서 독감이 예년처럼 기승을 부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첫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도 받아들이겠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돈 때문이 아니라 맹목적 사랑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의 공소장이 일부 왜곡되고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징역 15년을 살고 출소한 뒤 석 달 만에 다시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구속심사를 앞두고는 취재진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해댔고 피해자에 대한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하지만 강도살인과 사기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윤성은 검찰의 공소장 낭독도 원하지 않을 만큼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오늘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해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일부 왜곡되고 과장된 것이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이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적시된 데 대해선 이 씨가 정말 죽은 건지 파악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주사를 놓는 정도로 건드리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번째 피해자 김모 씨는 돈을 갚지 않으려고 살해한 게 아니고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김 씨가 아들 등록금 400여만 원이 필요하다며 채무 변제를 요구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첫 번째 피해자인 이 씨를 살해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쳤다는 겁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협박으로 느껴 두 번째 피해자인 김 씨도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강윤성은 지난 추석 변호인에게 사형 선고만이 유가족들에게 진정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자신을 변호하지 말아달라는 자필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강윤성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고 CCTV 등 증거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경기 용인시장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주택건설 시행사 측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가족과 지인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필지의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3채 가운데 한 채 가량은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값 오름세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집값 급등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집값 전망을 두고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낸 두 경제수장. 최근에 들어와서 부동산이 가파르게 오르는 오름세가 일단은 주춤하면서 꺾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표상 3-4개 정도의 지표는 현재 그렇게 보여져서 워낙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최근 상황만 봤을 땐 일단 홍 부총리의 전망이 맞아떨어진 모습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들어 오름폭을 약간 줄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상승세 역시 조금씩이나마 더딘 모습입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한 주 전보다 완만해졌습니다. 자산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층이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가격 오름폭이 둔화된 분위기입니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지속될 예정이어서 유동성 축소에 따라 단기적인 안정세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에선 아예 집값이 하락한 곳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내려간 곳은 전체의 35%가 넘습니다. 한 달 전보다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겁니다. 다만 나머지 65%는 오른 가격에 거래된 만큼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 가격 상승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도중에 상승률이 약간 주춤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여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번 돌아갈 때까지는 수급 요인상 상승 요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공급 확대라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2차 사전 청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모두 11개 지구의 만여 가구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거의 이게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계속 대응하시는 것이 정말 원팀이나 합심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다음은 화이팅 포즈 한번 하겠습니다. 손 오시고요. 제가 제주 정권 하면 교체하면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정권 교체! 괜찮으세요? 이쪽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맞아.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오만방자하지 이럴 데가 없지. 내일 내 1대1 토론할 때 그냥 안 둘 거야. 그 천탁소리 없이 어째 그런 이야기를 해. 이 당을 괴멸시키려고 한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하고 짜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뒤에서 그렇게 등에 칼을 굽는 그런 식은 그건 좀 정말 정치 잘못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개 후보 간에 기싸움 정도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화살을 해체로 돌리는 것은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의아하다. 무효표 논란으로 내분을 겪었던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승복으로 갈등 봉합 수순에 들어갔습니다만 지지자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강전에 시작한 국민의힘 경선은 대선 주자 간 격한 발언들이 오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은 승복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화요일 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화요일 날 예상하셨는데 실제로 어제 바로 승복 선언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캠프 해단식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 이낙연 전 대표 경우에는 정치적인 역정 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혁명의 깃발 혹은 선동의 깃발을 드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예. 오히려 조력자로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요번에 경선 과정에서 계속 내세웠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하겠다. 예. 바톤 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네. 바톤을 드는 스타일이지 그 깃발을 높이 드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경선 불복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거다. 결국 예. 승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녹취를 전해드렸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기자들 앞에서 일문일답을 받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자들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차에 탔거든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기자들이나 밖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만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해단식에서 말을 다 했다. 네. 이것으로 가름했으면 좋겠다라고 비공개로 하는 뜻이 진행된 해단식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밖으로 공개되지 않고 뒤늦게 이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첫 번째는 같이 고생한 그 캠프 식구들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요. 그리고는 일시적으로는 경쟁할 수 있지만은 다시 우리는 하나의 강물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경선 승복 그리고 완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힌 그런 측면이 또 하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은 마음에 그 맺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정치인의 오만을 국민이 느끼면 심판한다.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동지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다분히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한 아직까지 앙금이 맺혀 있는 그런 언급들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메시지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당분간은 뭐 좀 마음과 몸을 추스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부인하고 강원도로 자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며칠 동안 이렇게 집에 직거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과연 자신을 정치 전개로 이끈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온 그 승복문 그리고 오늘 해단식에서 나온 발언들 보면은 두 전직 대통령이 했던 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할 때 어떻게 보면 상징처럼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스란히 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4기 정부를 위해서 나는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거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쓰던 어록 중에서 전진할 때 주저하지 말라. 그리고 후퇴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표현들이 좀 비슷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코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길이 지금 끝나야지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DJ라고 하면 이런 표현을 했을 거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패배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다시 일어서지 않았느냐. 나도
패배는 했지만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는 것을 은영중에 담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냉각기를 거쳐서 결국 뭐 선대위라든가 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들, 동지들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나름대로 좀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경선이 막 끝났기 때문에 갈등이 쉽게 봉합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 전 대표가 이렇게 사실상 승복선언을 했는데도 지지층들은 아직 확 돌아서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그거죠. 완전히 두 캠프가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데 잘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과연 완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황이 쉽게 잠잠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것을 추스리는 것이 후보의 이낙연 전 대표의 몫이죠. 그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캠프 인사들이나 나서서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이 시간에 뉴스큐에 출연을 해서 이낙연 캠프 일부 인사와 지지층을 향한 발언을 했는데 이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장 이낙연 캠프에서는 원팀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는데요.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발언은 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이게 뭐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총선 개입, 국기문란 이 사건 아닙니까?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거의 뭐 일배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뭐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가공해서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는 거죠. 똑 닮았습니다. 일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행태는. 당대표님이 패배한 후보의 선대위원장에게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그 지지자들을 일베 같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그런 형식으로 계속 대응하시는 것이 정말 원팀이나 합심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후보와 캠프 그리고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지금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지금 훨씬 더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김광진 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송 대표 발언이 조금 과했다고 보십니까? 과했죠. 동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른 의원을 겨냥한 건데 오랫동안 정치 역정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당에서. 좀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송영길 대표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이 뭐냐면은 그 결정을 그러니까 무효표 논란의 결정을 최고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나아가서 당무위원회까지 갔다라는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낙연 캠프 측에서 계속 당무위 소집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당원 당규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당무위에 있으니까 당무위를 소집해달라. 송영길 대표가 한 발 물러나서 최고위 결정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당무위에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라는 판단은 드는데 하지만 패배한 사람들의 감정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보듬어 주려는 자세는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일베에 비유한다라든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캠프 측 관계자들에게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의 어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지지자들을 이낙연 전 대표가 잘 추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약간 그 분열되는 양상이 또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자신이 좀 반대를 했던 후보에 대한 조롱과 욕설 또 비방글을 좀 내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조국 전 장관의 저서를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사진으로 좀 맞불 대응을 하는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이제 열혈 지지층, 팬덤이라는 열혈 지지층이 형성되기 마련인데 이낙연 전 대표 경우에는 이런 팬덤들이 좀 약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뭐
대깨문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또 이재명 후보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송가역이라고 있다가 네, 네. 지금은 그것이 이제 이짐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 경우에는 물론 지지 모임이 있고 하지만 예. 팬덤은 그런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조금 약한 상대적으로 지지층인데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는 또 열혈 지지층도 적극 지지층도 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이렇게 나아가는 네네.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은 좀 잠잠해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낮게 나왔어요. 14% 정도 그렇습니다. 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대신에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0%까지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동안 이낙연 캠프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지지층의 한 30% 정도가 이재명 비투층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된 여론조사라는 거죠. 그런데 예. 오히려 그 이낙연 캠프 측에서 말한 것보다 더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층 지지한다고 응답한 604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누굴 찍겠냐라고 했더니만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사람은 14.2%에 불과했습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이 40%가 넘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를 대입했을 때도 홍준표 후보를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29.9%, 3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이제 이재명 찍을 바에야 차라리 국민의힘 후보 찍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완팀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풀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문제인데 단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시기점이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제 있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뭐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다라는 것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원래 좀 보수적인 인물 지지층들이 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여론조사가 반영이 된 것 아니냐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에서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지 않은 결과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를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전국 지표조사 두 가지 여론조사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ARS로 조사한 조사인데 사자 가상 대결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건 리얼미터에서 처음 조사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34%, 윤석열 33.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지만은 거의 의미 없는 그런 표수 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홍준표 이렇게 가상 대결을 했을 때 홍준표를 넣어서 했을 때도 이재명 32.4, 홍준표 27.2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지사가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를 지지하느냐 물었을 때 34.1%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 그 정도밖에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으니까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표조사 결과도 좀 정리해 주시죠. 전국 지표조사는 전화 면접원이 물어보는 조사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지난주에 비해서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윤석열 전 총장하고 했을 때는 양자 대결했을 경우는 나왔고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35%로 조사가 됐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가상 양자 대결 벌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지사가 37%, 홍준표 의원은 40%로 오차 범위 내지만은
네. 홍준표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여론조사를 봐서도 이재명 지사가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세종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일단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만,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만남은 그 이재명 지사를 별도로 만난 것은 아니고요. 모든 시도지사가 같이 하는 무슨 균형 발전 보고 대회니까 그 형식으로 만나다 보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사를 별도로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만나느냐, 그 언제 만나느냐. 언제쯤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그 국정감사가 18일과 20일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또 만나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20일 지나고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일정은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재명 후보를 만약에 지사를 만난다라면은 상당하게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후보 정통성에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겠지만은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좀 위반하는 것 아니냐. 가뜩이나 대장동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서 만나는 것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은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는 대통령이 여당 후보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낯선 장면들은 아니거든요. 아마 멀지 않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주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주요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아까 제2공항 이제 추진한다고 하셨죠.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제2공항은 무조건 가야 되고 제주도를 위해서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좀 이 판을 좀 쭉 깔아가지고 철판을 깔아서 이렇게 기존 공항을 좀 확장할 수는 없느냐 그랬더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천공선님은 확장안이 좋다고 했는데 유튜브 한번 봐보라고 해서 천공선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은 확장안이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철저 수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검찰총장을 하신 분으로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제가 그걸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아니요,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검사 시절에 정말 좀 욕을 먹더라도 총장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아니 비리가 보이면 수사하고 수사해서 뭐 알겠습니다. 드러나면 난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글쎄 무슨 저는 뜻인지 뭐 모르시겠다고요. 순진하게 제가 이 말귀를 원래 잘 못 알아듣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보고도 왜 우리 청와대도 여권도 수사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임명장 받을 때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어느 분인 대장동 1타 강사 유튜브를 봤습니다. 정말 역시 행정 경험을 또 하셨기 때문에 아주 법조인을 넘어서 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제주에서 가장 먼저 성행을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속지 않고 파악하는 데 역시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는 온갖 사회의 구조적인 비리들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청렴한 공직자 그리고 이 내부의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 이런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 녹취록을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김만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김만배는 자기 일가가 화천, 대유, 천화, 동인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심지어는 김만배가 심지어는
윤석열 아버지 집까지 사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누나가 사러 갔잖아요. 아니요, 이 말은 그러면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인 줄 알고 사러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갔다는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죠. 자, 어제 토론 주자들 간의 발언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잘 보면 윤석열 원희룡 후보가 원팀,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원팀, 이렇게 2대2 구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깐부 동맹이다 예. 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본격적으로 합정 연행이 진행되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어떤 같고요. 이슈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예. 그래서 뭐 혹자는 뭐 건달대 뭐 누구의 예. 대결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 깐부 동맹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 깐부 동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요즘 히트를 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깐부를 맺었다라고 하는 네. 구슬치기에서 일본 참가자랑 456번 이정재가 같이 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속고 속이다가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깐부 어차피 토론회에는 적이지 동지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같은 당 동지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동맹 관계고 물리는 관계는 토론회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후보는 한 명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한 말이 또 지금 계속 주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정신머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리 그 제주 선대위 그 임명식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 모이는 자리에서 발언을 했다 그러지만은 동지들을 겨냥을 해서 한 말치고는 정말 좀 안타까운 표현이 썼는데 뭐냐면 정권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는 둘째 문제다.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당은 없어진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좀 저는 여기서 이제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가장 지금 야당의 당면한 목표는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둘째 문제가 아니라 첫째 문제입니다. 그것을 둘째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당에 입당한 지 석 달,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신참당원이거든요. 신참당원이 당이 없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할 자격이 있을까? 아무리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지나친 발언이다라는 생각은 지울 오늘 수가 바로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오만방자하고 뻔뻔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 내일 1대1 토론 때 혼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답변, 질문이 오가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자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해명을 했는데요. 자, 이 해명은 뭐 제대로 하자 이런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야, 너 막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밝힐 거면 검사 때려쳐라 라고 얘기하죠. 왜 그거 때려치라는 얘기입니까? 잘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뭐 옛날에도 어느 뭐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한 분도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될 당이고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제대로 하자 이거죠. 네, 윤 전 총장 발언하고 또 해명하고 보통 윤 전 총장이 발언했다가 해명한 다음에 또 해명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발언 경우에는 뭐 잘해보겠다라는 취지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은 정치를 왜 하느냐, 정치가 뭐냐, 결국 자신과 세상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정치 참여 선언을 하면서 상식 그리고 공정이 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의 시작이 뭐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을 때려잡자, 때려치우자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하는 말들, 자신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을 좀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로 스스로를 낮게 하는 더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5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자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법정 경위가 피고인을 혼자 둔 채 자리를 비웠고 도주 후 4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51살 김모 씨. 3층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김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법정 경위와 함께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는데 경위가 잠시 서류를 챙기러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쳤습니다. 대기실에는 법정 구속된 사람을 가둘 수 있는 철창이 있지만 교도관이 없어 문을 잠글 수 없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법원과 연결된 검찰청 건물을 통해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법원에서 경찰에 신고한 건 김 씨가 도주하고 4시간 가까이 지난 뒤라 늑장 대처 논란도 나오는 상황. 법원은 건물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구조라 CCTV를 확인하며 내부부터 수색했고 밖으로 나간 걸 확인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청주지방법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된 범죄자가 도주했는데 경찰 신고까지 1시간 반이 넘게 걸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색과 검거에 있어 전문성이 가장 큰 만큼 범죄자가 도주할 경우 빠르게 공조를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인력도 가장 많고 가장 가까이 있고 하니까 경찰과의 어떤 공조나 협조를 거의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시민들은 구속됐어야 할 범죄자가 법원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범죄자가 지금 법원에서조차 관리가 안 돼서 도망을 나올 수 있을 정도면 실제로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더 얼마나 관리가 안 되고 있을까 하는 좀 의심이 드는 것 같아요. 경찰은 40여 명 규모의 추적팀을 꾸려 김 씨를 쫓고 있습니다. 도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일대 CCTV를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행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음식점으로 위장해서 불법 도박장을 몰래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논현동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43살 A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일주일가량 판돈 1억 4천만 원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방을 두고 주류 냉장고도 들여놓는 등 음식점으로 위장 신고를 한 뒤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부품이 추락해 인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경기도 남양주 진저읍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높이를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부품이 추락하면서 50대 인부가 함께 떨어져 숨졌습니다. 또 다른 50대 인부는 사고 발생 뒤 30m 높이에 매달린 채 의식을 잃는 등 인부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의정부 밀락동 거리에서 지인과 수천만 원대의 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5살 A씨는 어제 저녁 6시쯤 대구 검단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졸음쉼터에서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1톤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서장이 가족을 위해서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소식, 보도를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징계 요구 결정이 났는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일선 직원들까지 대상에 포함돼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구급차 사적 이용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건 전주 덕진소방서 윤모 서장입니다. 가족을 위해 전주에 있는 구급차를 익산으로 보내고 거기서 환자를 태워 서울 대형병원에 가게 했습니다. 서장의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를 하지 않았던 전북소방본부. 퇴직 3개월 남았는데 소방서장 사람이 어떤 지휘권 공백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가지고 어디 관례적으로도 직위 해제를 시키고 바로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고 뒤늦게 서장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최근 감찰을 마친 소방은 윤 서장에 대해 중징계를, 서장 지시를 직원에게 내린 119 안전센터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요구한 건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서장 친척을 서울병원으로 옮긴 구급대원 2명도 경징계 요구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어떤 기록물 관리에 소홀한 점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이 돼서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징계 의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절차에 따라 징계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직원들에게까지 실제 불이익을 주는 건 가혹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이 일의 체계에 있어서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징계권 처리 이후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일에 대한 사기나 이런 명령체계에 대한 복종도나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장 이하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로 밤늦게 왕복 7시간을 달린 구급대원들. 이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로 이번엔 징계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북한이 지난 11일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서 국방발전 전람회 개막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최신 무기를 공개하면서 국방력을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인데요. 그런데 외신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 건 따로 있었습니다. 네, 바로 북한 군인들의 차력쇼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헛소리가 나오는 풍경에 외신들도 충격 속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콘크리트에 못이 가득 박힌 판 위에 군인이 눕더니 돌을 올려놓고 그대로 내리칩니다. 네, 정작 당사자는 멀쩡하다는 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뭘 하는 걸까요? 두 사람의 목에 걸린 건요, 다름 아닌 철근입니다. 두 사람이 잔뜩 힘을 주며 철근을 구부러뜨리는데요. 보기만 해도 참 아찔해 보입니다. 이 모습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족스럽다는 듯 환한 웃음으로 박수를 보내는 모습도 화면에 담기기도 했고요. 네, 시간이 흘러서 날이 조금 어둑해졌는데요. 이번엔 격파 시험을 보겠습니다. 네, 병도 깨트렸고요. 네, 날아차기에 이어 그대로 머리 박치기로 기왓장을 박살내는 차력도 이어졌습니다. 외신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열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기뻐하는 김정은 앞에서 벌거벗은 병사들이 고개를 펼치는 기괴한 영상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중동 알자지라는 잔인한 무해쇼라고 평했고, 영국 BBC 방송도 기사 말미에 이런 묘기는 집에서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세계의 눈을 의심케 한 게 또 한 건 있었는데요.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였습니다. 국방발전 전람회 행사 개막식 장면인데요. 연주를 지휘한 지휘자가 입은 흰색 티셔츠를 보시죠. 김 위원장의 얼굴이 흑백으로 선명하게 그려진 걸 볼 수 있죠. 북한에서 절대 존엄인 최고 지도자의 얼굴이 의류에 그려진 건 전례 없는 일인데요. 서구식 문화를 따라한 것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신성시대는 최고 지도자의 친근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에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등장한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기념사진 속에 이렇게 파란 쫄쫄이 의상을 입은 사람이 보이시죠? 누굴까요? 인민복색의 제복을 입고 있는 다른 남성들과는 달리 몸에 딱 달라붙는 파란색 점프슈트에 빨간 줄이 들어간 복장을 하고 있는 한 남성이 눈에 띈 건데요. 소셜미디어에선 로켓맨, 인간 대포알이라고 불리기도 한 남성의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수부대원일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에 열린 북한의 국방발전 전람회는 여러모로 외신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과격한 차력쇼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티셔츠까지 이례적인 상징적 장면도 보여줬는데요. 단순히 세계의 이목을 끄는 걸 넘어서 북한이 실제 새로운 변화로까지 나아가는 것인지 국제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오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9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 5천억 원에 이를 만큼 가계대출은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이면서 가계의 부도 위험을 높이고요. 이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뿐 아니라 금융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값 급등 원인도 가계대출 급증으로 판단한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를 6%대로 잡고 금융기관에 이를 지킬 것을 압박해왔습니다. 6%대 대출 증가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은 3개월간 전체 금융권이 월평균 6조 3천억 원 대출이 가능하나 이것은 올해 월평균 가계부채 증가액 10조 5,900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은행 등이 속속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했고 전세금 대출이나 아파트 중도금 마련을 위한 집단 대출을 받으려던 실수요자들은 애를 태웠습니다. 서민들의 고통 호소가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전세자금과 잔금 대출을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지시했고 금융당국도 6% 선을 넘더라도 대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말 되면은 전세대출, 집단대출이 또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해주시고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서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이에 따라 금융권은 대출 여력이 8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 6%대 관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올림픽의 경우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동료를 욕하고 레이스 도중에 일부러 넘어진 의혹 등으로 대표팀에서 현재 분리 조치돼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은 심석희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코치가 지난 7월 빙상연맹에 직접 진정한 내용입니다. 심석희 사태 진행 상황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림픽 레이스 도중에 일부러 넘어진 의혹 잘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게 언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까? 벌써 3년 전입니다. 예, 평창올림픽 쇼트랙 여자 1000m 결승전인데요. 그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당시에 심석희 선수와 최민정, 우리나라 투톱이죠. 나란히 하위권에 있었는데요. 맨 뒤쪽에 있던 최민정이 마지막 한 바퀴를 앞두고 아웃코스로 추월을 시도하다가 심석희와 충돌을 해서 넘어진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창 3관왕을 노리던 최민정 선수는 4위로 골인을 하게 됐고요. 심석희 선수는 반칙으로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최민정 선수는 굳은 표정으로 좀 부상도 좀 입은 것 같아요. 다리를 절뚝이면서 퇴장을 했고 심석희 선수는 아웃코스로 나가는 부분이 서로 겹쳐서 넘어졌다, 사고였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1000m 또 1500m는 우리나라가 주름 잡는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주름 잡는 주 종목인데 어찌됐건 여기서 노메달을 따게 되면서 일대 상황이 이랬었고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안타깝다, 왜 우리 선수들끼리 그랬을까, 그래도 잘 싸웠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3년이 지나서 이게 회자가 됐어요. 일부러 넘어졌다 이런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보면 심석희 선수가 당시 대표팀의 조황민 코치와 나눈 메시지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픽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브래드버리 만들자 이런 내용이 수차례 나와 있는데 브래드버리라고 하면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때 금메달리스트예요. 호주 선수인데요. 보시면 쇼트트랙 선수들은 다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쇼트트랙 선수들은 아는데 이게 어부지리 금메달을 상징하는 선수입니다. 보면 이 선수가 준결승, 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 다 실격당하고 다른 선수들이 넘어지고 이러다 어부지리로 결승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또 결승에서도 앞에 보시면 안현수 선수, 리자준, 중국의 리자준, 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안토노노 이런 선수들을 다 그 선수들이 엉켜져서 넘어졌어요. 그 틈에 맨 뒤에 꼴찌로 달리던 이 브래드버리 선수가 행운의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래드버리 만들자 이런 얘기를 심석희 선수가 굉장히 자주 했고요. 실제로 평창올림픽 때 몸싸움이 벌어진 게 드러나면서 혹시 경기장에서 일부러 넘어진 게 아니냐, 깜짝 금메달을 다른 선수에게 만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번에 불거지게 된 겁니다. 한 팀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동료 선수들 비하하고 욕설까지 한 게 또 드러나서 충격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원팀으로 너무 아름다운 팀이었습니다. 또 3000m 지금 계주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3000m 보시다시피 이제 충돌했던 적도 있고요. 넘어지기도 했고 이제 배턴 터치가 잘 안 돼서 조금 우여곡절 끝에 금메달을 따서 선수들 울고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감격적이었죠. 심석희는 그런데 그날 밤에 경기가 이제 금메달 따고 그날 밤 새벽에 조황민 당시 코치와 나눈 메시지를 보면 다른 선수들이 관종짓 하다가 넘어졌다, 그렇게 됐다, 왜 그렇게
받냐, 내 배턴 터치를 왜 그렇게 받았냐, 금메달 딴 게 창피하다, 동료들 생각하면 메달이 박탈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메시지로 드러나 있고요. 최민정 선수 대신 중국의 취춘희 선수를 응원했다거나 또 개주 순번 어떻게 짜는지 다 궁금하니까 라커룸에 한번 녹음해볼까, 뭐 이런 내용들이, 이런 적나라한 내용들이 메시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최민정, 심석희 선수의 불화설, 이제 빙상을 오래 취재한 기자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 살 차이, 이제 나이로는 한 살이고 학년으로는 두 개 차이긴 한데 경쟁자고 워낙에 세계적인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숙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는데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지만 평창올림픽 결산 기자회견에서도 둘이 사이 괜찮냐, 불화설 있는데 너네 아냐?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답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석희 언니나 저나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같은 꿈을 이제 이루려고 하고 가는 사람들한테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둘뿐만 아니라 저희 5명 모두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정말 멋있는 한 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평창 올림픽 때인데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그 당시 때 나눴던 그 내밀한 메시지가 공개가 된 거잖아요. 누가 공개했는가 봤더니 지금 현재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된 조재범 전 코치가 폭로를 했다면서요. 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로 2심까지 끝났고요.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7월 말에 빙상연맹에 진정서를 냈어요. A4용지 12장 분량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뭐 고의 충돌 의혹, 또 동료 욕설한 의혹, 또 조항민 전 코치와 심석희 선수의 좀 상식적이지 않은 관계, 뭐 이렇게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13개 항목으로 나눠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심석희가 이렇게 동료 비하하고 코치 욕하고 선수촌 내 이성 문제 자유분방해서 국가대표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했으니까 빨리 실체 파악해서 엄벌해라. 이런 게 조재범 그 전 코치의 그 진정의 내용입니다. 조 전 코치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시죠. 2심 재판 중에 그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심석희 선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한 내용을 이제 피고인 측에도 전달이 된 거예요. 그거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됐고요. 진정서에도 보면 그 포렌식 파일 그대로 수발신 내용, 누가 했고 몇 시에 했고 어떤 내용이 주고받았는지가 다 첨부돼서 진정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걸 가지고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관련한 내용은 진정서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빙상연맹의 7월 말에 진정서가 접수가 됐지만 아무런 조치, 뭐 회신, 조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빙상연맹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선수들이 함께 땀 흘리면서 훈련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서 조재범이 보낸 이거 가지고 조사를 갑자기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대응이 없자 조재범 전 코치 측은 이 정리된 내용을 언론 쪽에 다양하게 제보를 했고요. 결국에 디스패치, 지난주 금요일에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공개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 제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조재범 전 코치다 보니까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사적 안갚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메시지와 메신저는 구분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조재범 전 코치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걸 했는지, 당연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적 안갚음하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뭐 나 혼자 이렇게 당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행실, 그게 뭐 승부조작 이가 됐든 고의 충돌이 됐든 이런 의혹들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엄연히 나와 있는 팩트인 것은 또 사실이잖아요. 태극마크를 달고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또 우리나라 대표로 올림픽에 나가고 메달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받고 뭐 국위선양하는 이런 선수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거 동료를 해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어찌됐건 스포츠 기자로서는 짚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대한 자료를 저도 입수를 했지만 그 부분 대부분의 내용이 심석희 선수의 이제 사생활 관련된 영역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많이 이제 보도를 하게 되면 좀 2차 가해가 되거나 또 옐로 저널리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알고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빙상연맹도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 충돌인지 아닌지 자, 어떻게 분석 조사를 합니까? 사실 심석희 선수는 아니라고 했고요. 최민정 선수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경기인들이 본다고 알 수 있을까요? 그 찰나의 순간을. 근데 일단 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는 했는데 지지부진합니다. 진정서가 이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진정서가 접수된 지는 석 달이 됐고요. 네.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불거진 지 오늘로 7일째인데요. 아직 조사위원회 첫 발은 떼지 못했습니다. 빙상연맹은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법조인과 오늘 면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빙상연맹 공정위원회 중심으로 체육회 인사 2명이 합류를 해서 다음 주쯤에 첫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뭐 조사 대상, 규모, 범위를 확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핵심은 고의 충돌, 즉 승부 조작 여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밀어서 넘어뜨린 거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 하단에 잘 보이진 않지만 마지막 그 사고 충돌 부분을 보면 시속이 42.9km예요. 정말 빠른 거죠. 네. 직선도 빠른데 곡선주로 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고속이고 마지막 스퍼트를 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그림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 또 아시다시피 뭐 안현수 사태부터 뭐 짬짬이 논란, 임효준 선수 귀화 등등 수십 년간 파벌로 얼룩진 이 상황에서 누가 이거 심석희 고의로 밀었다. 아니다. 심석희 고의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의혹과 별개로 심석희와 조항민 코치의 상식적이지 않은 관계 또 선수촌 내 관리 감독 문제도 화두에 올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인데요. 걱정도 되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벼농사보다 소득이 더 높은 밭농사를 위해서 논에 밭작물을 심는 농가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배수시설을 꼭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땅을 많이 파지 않고도 배수시설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돼서 한결 손쉬워졌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콩을 재배하는 밭입니다. 이곳은 원래 논이었는데 지난해 흙을 부어 밭으로 만든 뒤 콩을 심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대만족입니다. 벼 재배 소득보다는 콩 소득이 최소 3배 이상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초 논이었던 이곳도 밭으로 변했습니다. 물이 많은 논에 배수시설을 설치한 뒤 고구마와 수수를 심었는데 역시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소득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배수시설을 설치해 땅속에 물을 줄이고 가뭄때는 물을 공급한 게 비결입니다. 지금 땅속 배관을 설치하면서 수수도 재배해보고 고구마도 재배해봤습니다만 올해 아마 많은 소출이 날 거라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배수시설 설치도 한결 쉬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굴착기를 동원해 너비와 깊이 70cm 정도로 땅을 파고 1 내지 2m 간격으로 배수관을 묻느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수고를 덜기 위해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트랙터로 간편하게 배수관을 묻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원활하게 배수가 되고 습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농진청은 배수시설을 설치하면 설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농작물 생산량은 22%, 소득은 33% 늘어난다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농가 보급을 늘릴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사과 바이러스와 초소형 병원체를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중정밀 진단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이 도구를 이용하면 사과 모자이크 바이러스 등 모두 9가지의 사과 바이러스병 진단이 가능합니다. 농촌진흥청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모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효 과정 중에 생기는 최하 38도의 열을 모아 이용하는 것으로 축사난방이나 시설하우스의 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파란 하늘이 펼쳐지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맑은 하늘도 잠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 강원 영동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충청과 호남 지방에, 오후에는 영남 지방까지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모레까지 동해안에 10에서 40mm, 강원 영서와 충청 이남, 제주도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에는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3도, 대전 20도,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린 뒤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무려 1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